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데뷔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경영학에서 생산 운영 관리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는요, 이 재무랑 회계 못지않게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경영학에서 현실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잠깐 방학 동안이나 혹은 잠깐 짬을 내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라면요, 오늘 이 생산 운영 관리가 아주 손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생산 운영 관리는 정말 우리 그 공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요, 그대로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공장에서 한 번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라면 아주 손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을 손쉽게 이해한다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정말 경영학을 배울 때 이 생산 운영 관리는요,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뭡니까?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편안하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천천히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산 운영 관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우선 생산 운영 관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늘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뭡니까? 어떤 과목을 진행을 할 때는요, 해당 과목의 정의나 해당 과목의 목표로부터 출발한다면 그 과목의 논리 전개가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생산 운영 관리도 최초의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생산 운영 관리에는 4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뭐냐? 바로 품질을 가장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뭡니까? 이 생산 운영 관리는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 품질이 아주 좋게 나오면요, 생산 운영 관리의 목적을 잘 달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생산 운영 관리의 첫 번째 목표는 어떻게 하면 품질을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생산 운영 관리의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납기,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납기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납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납기일은요, 그럼 생산 운영 관리에서 길면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납기일은 어때요? 그래요. 납기일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요. 어떤 제품을 우리가 주문을 했어요. 그럼 그 주문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온다면요, 그게 훨씬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그 가끔씩 뭔가 갖고 싶어서 택배 주문하죠. 그럼 맨날 뭐 봅니까? 그래요. 배송일 체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배송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평균 배송일이 뭐 2일, 3일이면 가급적이면 이게 좀 짧은 쪽으로 우리는 인터넷 상품을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좀 많죠. 맞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도 당연히 어떤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납기일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서 주문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 중에 세 번째는요, 당연히 원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원가를 낮게 가져가야 될 거예요. 우리 기업은요, 쌤이 가장 우리 공기업 대비반의 가장 첫 번째 OT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영의 목표, 기업 경영의 목표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윤극대화예요. 맞습니까? 그 이윤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출액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출액에서 그 다음 뭐가 빠져요? 매출원가라는 게 빠집니다. 그 원가를 작게 가져갈수록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이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원가를 낮게 가져갈수록 우리의 이윤은 극대화가 되니까 당연히 생산 운영 관리의 세 번째 목표는 원가를 낮게 가져갈수록 좋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을 할 때는요, 이 제품이 어떤 경우에는
A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B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품을요, 얼마만큼 다른 생산 방식으로 바꿀 때 큰 하자가 없이 아주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생산의 유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생산 운영 관리의 네 번째 목표, 유연성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당연히. 이게 뭐냐? 생산 운영 관리의 4대 목표가 됩니다. 4대 목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는요, 4대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첫 번째가 뭐냐? 품질은 높게 가져갈수록 좋은 거고요. 두 번째, 납기일은 짧게 가져갈수록 좋은 거고, 원가는 낮게 가져갈수록 좋고, 마지막으로 유연성은 뭡니까? 유연성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산 운영 관리라는 과목은요, 결국 이겁니다. 이 4대 목표를 우리가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생산 운영 관리라는 과목이 발전해 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단점, 문제점 그런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이 4대 목표를요,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를 할 때, 뭔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 제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생산 과정을 할 때 품질도 높게 가져가고 납기일도 짧게 가져가면서 원가도 낮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유연성은 높게 가져가려면 이렇게 전체를 만족시킬 수가 있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는요, 이 각각의 목표들이요, 항상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상충관계.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품질을 높게 가져가려고 해요. 품질을 높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제품을 가져가려면요, 좋은 제품, 품질을 높게 가져가려면 일단 납기일을 최대한 짧게 가져간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 럭셔리 브랜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뭐 루이스 비툰도 있고, 뭐 디올도 있고, 그다음에 구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뭐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요, 가장 뭐 최상위급에 있다라는 브랜드가 하나가 그 에르메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에르메스라는 그 회사는요, 럭셔리 이 컴퍼니는 뭐냐? 이 회사는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는, 뭡니까? 우리 그 사고자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주문을 하면 그때서야 제작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니즈를 좀 최대한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퀄리티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뭐 주문자가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그때 생산하는 방식을 에르메스는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가방이라는 건요, 뭡니까? 금방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백화점 가서 이렇게 금방 살 수 있는데, 에르메스처럼 이렇게 최고의 퀄리티, 뭡니까? 품질을 자랑하는 이런 브랜드는요, 핸드백 하나 사는데 몇 달 걸리냐? 뭐 2달, 3달씩 기다려야 돼요. 예. 뭡니까? 좋은 품질, 뭡니까? 이 고품질을 가져가려니까 당연히 납기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품질을 좋게 가져가려면요, 당연히 생산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생산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에르메스의 그 각종 그 가죽이나 이런 자재들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선생님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최상의 어떤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원가는요,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르메스는요, 기본 다른 럭셔리 브랜드랑 비교가 안 되게 뭐 핸드백 하나에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죠. 예, 그만큼 뭡니까?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원가도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품질을 좋게 가져가려니까 나머지 것들이 우리가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낮은 원가를 가져가려고 해요. 낮은 원가. 좀 싸게 만들어서 원가를 좀 싸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가를 낮게 가져간다고 하면요, 당연히 여러분 품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품질은 우리가 좋은 품질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가가 낮으면 당연히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중국 제품 같은 것들을 좀 불신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중국에서 어떤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 낮은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부품 소재들, 즉 원가가요, 굉장히 낮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가가 낮으니까 제품의 가격은 싸질 수 있는데, 그런데 품질이 어때요? 그래요, 낮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원가를 낮게 가지고 싶으면 품질은 일정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는요, 이게 4대 목표인데요. 이 4대 목표를 다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의 초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4대 목표가요, 각각 상충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요, 이 중에서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떠한 목표를 더 포커스를 줘야 될지,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생산 운영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는 뭐냐? 바로 이 4대 목표 중에 뭐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될 걸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생산 운영 관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선생님이 우리 현실에 있는 기업과 한번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현실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요, 이 기업들이 생산 운영 관리에서 각자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요, 품질을 우수하게 가져가고 어떤 회사는 원가를 낮게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생산 운영 관리의 이 목표 중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포커스를 두고 추진해야 될 목표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잠시 후에 예제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생산 운영 관리의 4대 목표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운영 관리를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생산 운영 관리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설계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설계 파트는요, 말 그대로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 직전까지 어떤 식으로 제품을 설계해야 될지 뭡니까?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플랜을 짜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설계 파트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최종적인 단계와 어떤 플랜을 다 짜고 나면요, 이제 정말 생산을 해야겠죠.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관리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 이렇게 할 겁니다. 설계 파트를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 관리 파트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면 이 파트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설계 파트부터 한번 볼게요. 설계 파트에서 가장 처음에 뭘 해야 되냐? 바로 제품을 설계해야 됩니다. 제품을 설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는요, 당연히 그 제품의 설계와 관련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짓나요? 우리가 땅을 샀어요. 그럼 이제 거기다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데, 건축물을 올릴 때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고 난 뒤에 여기 공장 그 건설 현장에 계시는 일하시는 그 노동자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땅을 샀는데요. 여기 집 좀 지어주세요. 오셔서 여기 시멘트도 붓고 미장도 좀 하고 벽돌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좀 지어주세요. 이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집을 어떠한 형태로 지을지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설계 도면부터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공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사무소 같은 데를 가면요, 자신이 원하는, 그 고객이 원하는 집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에 맞춰서 건축가가 디자인을 해줍니다. CAD라는 시스템을 써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3D로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자, 집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3D 입체로 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여주죠. 예. 그리고 난 뒤에 의뢰인이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와 배관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선을 끌어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을 쫙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제품 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생산을 할 때는요, 해당 스마트폰의 가장 처음 설계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떤 디자인을 가져가고 거기에 부품은 어디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어디에다 이렇게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설계하는 게 바로 제품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품 설계 단계가 끝이 나면요,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공정 설계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공정 설계는요, 첫 번째 공정의 유형을 결정해야 돼요. 공정의 유형을. 자, 뭐냐?
제품 설계가 끝이 나고 나면요. 이 제품을요. 우리 회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지 혹은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할지 그걸 첫 번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뭡니까?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이 동일한 제품을요. 이렇게 쭉 많이 공급하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공정을 결정해야 될 겁니다. 혹은 우리가 이 제품을요. 특정 고객들에게 좀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좀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당연히 그 회사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공정 유형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IT 제품 같은 거 있죠.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거나 혹은 컴퓨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르메스 같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는요. 뭡니까? 고객마다의 니즈를 그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르메스는 공정 유형을 어떻게 가져간다? 그래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단속 생산 방식이라고 하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우리는 연속 생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뭡니까? 다품종 소량을 가져갈지 혹은 소품종 대량 생산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우리 공정의 유형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품 설계에서 스마트폰을 설계를 했다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품을 설계를 하고 나면 공정 유형을 우리는 연속 생산 방식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공정의 유형을 결정하고 나면요. 그 다음 공정의 흐름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스마트폰이라는 걸 우리가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연속 생산 방식의 공정 유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최종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 램도 장착을 해야 되고, 배터리도 장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케이스도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그 다음 배터리를 장착하고, 그 다음 램을 장착하고, 케이스를 장착하는 이 순서가 있고요. 혹은 램을 장착하고 배터리를 장착하고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그 다음 케이스를 장착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들어가는 부품들에 들어가는 단계가 다 있는데 그걸 어떤 순서로 했을 때 가장 생산이 효율적일지 그걸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공정의 흐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뭔가 제품을 조립할 때 보면요. 큰 거를 미리 조립해 놓고 그 안에다가 부품들을 조립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반면에 작은 부품들을 조립해 놓고 마지막에 큰 거를 탁 붙이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공정의 흐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공정 흐름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제일 처음에 램을 조립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조립해서 최종적으로 케이스를 조립하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공정 흐름이 효율적이다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요. 이제 세 번째 뭘 해야 되냐? 설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램을 조립하거나 램을 생산하는데 이 여러 기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램을 생산할 때 쓰는 기계가요. 뭡니까? 올림푸스 것도 있을 거고, 혹은 A사, B사, C사, D사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여러 가지 기계들 중에서요. 가장 이 회사에 적합한 기계를 선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고가의, 무조건 좋은 성능 이런 제품들이 그 회사 무조건 다 좋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 해보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때요? 쌤이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그 TV를 한번 봤거든요. 그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분이 안 나오는데 그 한혜진 씨라고 모델이 있죠. 예. 그분이 그 기안84랑 함께 쇼핑을 갔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혜진 씨가 자신의 모델 인생 20년을 되돌아보면서 회고전을 하고 싶어서 예전에는 10주년 때는 어떻게 했는데 20주년 때는 자기는 그 기안84한테 만화를 배워서 웹툰으로 자기의 모델 어떤 뭡니까? 그 인생 역사, 이 모델 역사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혜진 씨가 이제 그 기안84한테 나 그림 그리는 거 좀 도와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는데요. 아무래도 웹툰은 여러분 뭡니까? 타블릿 PC에 다죠. 그래서 기안84가 좋은 장비를 쓰는 건 그건 이해가 돼요. 왜? 그 친구는 프로니까 뭡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섬세한 터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게 그게 프로니까요. 그래서 기안84가 좋은 장비를 쓴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한혜진 씨는 정말 그때 당시에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근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최고가의 장비를 샀던 거죠. 그러면서 기안84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작 요거 그리는데 이 장비를 샀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게 모든 사람한테 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준이 있죠. 그럼 지금 한혜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걸음마 단계라면요. 별로 이렇게 좋은 제품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어떤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면 충분히 이분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고급 단계로 넘어갈 때 그때 장비를 더 좋은 걸 사면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최고가, 최고품질, 최고 성능의 그러한 기계가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한테 적합한 기계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 흐름이 결정됐을 때 각각의 공정에서 여러 기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기계들 중에 뭡니까?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기계를 선정하는 게 바로 그게 세 번째 설비 선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램을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A사 거를 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장착하는 데는 D사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착하는 건 C사 거. 케이스는 B사 거. 이렇게 우리가 샀다라고 하죠.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설비 선정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정을 하면요. 이제 뭐합니까? 그래요. 이런 기계들을 구입을 하겠죠. A사에 가서 램 관련된 조립하는 기계를 사고요. 그 다음 D사 가서 배터리 조립하는 기계 사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조립하는 저 기계를 C사에 가서 사고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그렇게 사면요. 설비 선정이 끝이 나고 이렇게 샀는 기계들을 이제 그래요. 실제로 공장 현장에다가 배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설비 이제 배치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기계를 공장에다가 쭉 배치하는 겁니다. 이런 공정 흐름에 맞게끔 A사 기계를 여기다 배치하고 D사 기계를 여기 배치, C사 기계를 여기, B사 기계를 여기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비 배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설계 과정에서요. 제품의 설계부터 공정 설계, 그 다음 설비 배치까지가 뭐냐? 이게 바로 기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기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품을 설계해서 공정을 쭉 흐름을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기계를 딱 배치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전체 기계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요즘에 무슨 AI가 발달하고 자동화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기계만 가지고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작동시키는 결국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계 설비 배치까지 끝이 나고 나면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기계가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램을 만드는 기계도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기계도 배치해 놓고 디스플레이 만드는 기계 배치 그 다음에 케이스 만드는 기계 배치를 해놨으면요. 이제 이 기계를 각각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혹은 이렇게 해서 어떤 제품이 탁 나오면요. 그거를 다음 단계 요거 넘어가기 전에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중간중간에서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케이스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요. 어떤 합판이 하나 여기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치죠. 디스플레이 같은 합판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요거를 케이스로 최종적으로 부착하기 전에는요. 사람이
사람이 그 중간 과정에서 뭡니까? 이렇게 망치로 한번 그 판을 툭 두드려야 되는 그런 공정이 필요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이요, 여기 중간에서 이제 이런 공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참 다양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생존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거나 단일스러운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기후변화나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똑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말살돼 버릴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몇몇 사람들은 도태되지만 몇몇 사람은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생존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죄송합니다. 기계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작업들을 해가지만 사람은요,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케이스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요, 판이 하나 나올 때 망치를 한번 두드려야 되는데, 망치를 두드리는 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망치를 한번 두드릴 때 이렇게 망치를 딱 잡고 앞에 한번 두드릴 때 톡 이렇게 한번 두드렸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이렇게 파판이 넘어오면요, 보통 한번 이렇게 툭 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멋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합판이 이렇게 넘어올 때 어떻게 망치를 이렇게 툭 두드리면 될 텐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서 툭 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마다 그 성향이나 타고난 천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마다 그 동작이 제각각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 제품의 품질이요,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이라면요,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 때문에 제품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움푹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얕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러한 제품의 이런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람의 이런 행동들을요, 표준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 방법 연구라고 합니다. 방법 연구. 이 방법 연구는요, 바로 그 사람마다의 표준적인 동작을 알려주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두드려도 보고요, 이렇게 해서 두드려도 보고요, 이렇게 해서도 두드려 봤어요. 여러 방법들을 연구해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요, 이렇게 한번 두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그게 표준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표준 동작을 이 정도로 두드린다는 건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두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두드리긴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 이렇게 두드릴 때 1초에 한번 탁 두드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해서 이렇게 5초에 한번 두드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두드리는데 이렇게 두드린다든지, 말 그대로 뭡니까? 동작은 일관적으로 똑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동작 연구를 통해서 문제는 이걸 하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 제각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무언가, 요 동작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무언가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를 걸쳐보니까 요 동작에서는 1초에 한 번씩 두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작업 측정, 시간 연구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표준적인 동작을 찾아냈으면요, 그 동작을 행하는 표준적인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서 도출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가 끝이 나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가 되냐? 임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임금 관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동작이 나오고요, 표준적인 시간이 나오면 이제 이 시간과 동작을 통해서요, 제품이 하루에 몇 개가 만들어질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제품의 생산량을 보고 이 정도 생산이 됐으면 대략 이 정도가 판매가 될 거니까,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주면 되겠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법 연구와 작업 측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임금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여기가 바로 사람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여기까지가 바로 설계 파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품의 설계를 통해서요. 어떤 제품을 만들지 그 제품의 도면과 다양한 설계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 그 제품의 공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정 유형을 결정할 겁니다. 이 제품을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가져갈지 혹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가져가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공정 유형을 결정하고 나면요. 그 다음 그 제품의 공정의 흐름을 결정할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정 흐름 방식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럼 그게 바로 램을 조립하고 배터리 조립하고 디스플레이 조립해서 케이스 조립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공정의 흐름이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각각의 공정에 맞는 설비들, 즉 기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계를 선정을 해서 뭐합니까? 이제 공장에다 실전 배치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계와 관련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의 실전 배치가 끝이 나면요. 이제 이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람마다 특성이나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일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동작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법 연구고요. 그 다음, 표준적인 동작을 만들어내고자 하면요. 이제 표준적인 작업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 작업 측정의 시간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람의 임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 파트를 쭉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제품의 설계 과정이 딱 끝이 나고 나면요. 이제 정말 실제로 생산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과정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생산을 하기 전에요. 이제 실전에서 생산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생산 계획이란 걸 해야 됩니다. 생산 계획은요. 첫 번째, 수요 예측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 내부의 역량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자, 수요 예측은요. 뭐냐? 외부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부 역량 파악은요. 말 그대로 내부 상황입니다. 내부 상황.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설계가 쭉 끝이 나고 나면요. 실제로 생산을 해야 될 텐데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될지 그 고객들이 얼마만큼 사가려고 하는지 그 수요를 첫 번째로 당연히 예측해야 될 겁니다. 공장에 이러한 설계가 다 끝났다 그래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품을 시장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그 수요를 첫 번째로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원하면 우리가 많이 생산하면 될 텐데 근데 우리의 내부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요. 굉장히 낮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 예측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는 많이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수요 예측을 하고 난 뒤에는요. 이 수요를 우리가 정말 충족할 수 있는지 생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생산 계획에서 첫 번째 수요 예측과 두 번째 기업 내부 역량 파악을 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생산을 계획합니다.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걸 해요. 정말 뭘 해야 되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산해야 되고 how much, 얼마만큼 생산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산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산 계획, 수요 예측과 기업 내부 역량을 파악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지 총괄 생산 계획이 끝이 나면요. 이제 실제로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공정마다 이런 공정마다 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공정관리가 될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정관리를 하게 되면요. 제품들이 이제 쭉 생산이 되겠죠. 생산이 되고 나면요. 그 제품이 쫙 최종적으로 모여서 쌓이게 될 텐데요. 그게 뭐가 되냐? 바로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관리에 이 재고, 쌓이게 된 재고를요.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요. 기계들이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처음 샀을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가 점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고장도 나고 혹은 어떤 부분에서 좀 좀 성능이 저하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설비 관리는요. 예방 관리와 수리 관리라는 게 있는데 예방 관리는 뭐냐? 그래요. 제품이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가서 이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구니 스칠 같은 거 있죠. 막 리스칠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게 전부 다 예방 관리가 됩니다.
반대로 기계가 정말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실제 기계를 좀 고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수리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요. 요 세 번째 단계까지 거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고 관리와 수리 관리까지 하고 나면요, 마지막 우리는 뭐 해야 돼? 품질 관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품질 관리는 뭐냐? 자,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에서요, 실제 품질이요, 굉장히 일관되게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품질 관리고요. 두 번째, 또 이런 것도 품질 관리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그걸 사용을 하죠. 근데 그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일정한 효용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즉 품질이 일정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도 품질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몇 년 됐네요. 이제 그 갤럭시 노트 7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이 정말 모든 그 역량을 집중을 해서 만들어낸 핸드폰이었는데요. 당시 처음에 나왔을 때 홍채 인식도 되고 정말 다양한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이 있어서 시장에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제품의 품질 관리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뭐냐? 그 핸드폰이요, 배터리가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요, 이 품질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갤럭시 노트 7을요,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서 대량 리콜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뭡니까? 사후에도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 전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전체 마지막 한 번만 쫙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는요, 품질을 높게 가져가고 납기일을 짧게 가져가며 원가를 낮게 가져가고 유연성은 극대화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4대 목표가 서로 상충 관계가 있어서 기업마다 이러한 4대 목표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제 생산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을 설계를 해야 돼요.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어떤 도면 배치 같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제품 설계를 통해서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의 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 공정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설계하고 나면요, 이 제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져갈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러한 공정의 유형을 결정해야 됩니다. 공정의 유형이 결정되고 나면요, 그 공정의 흐름을 결정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가장 이 공정의 흐름이 효율적인지를 결정하는 게 공정 흐름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흐름 결정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 그 다음 각각 공정에 맞는 설비, 기계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 설비 선정이 끝나고 나면요, 그 설비를 실제 공장에서 현장에 배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계 배치까지 끝이 나고 나면요, 그 기계를 움직여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일반적인 표준적인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작 연구와 그 다음 일반적인 표준적인 시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 연구를 하게 돼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종업원의 임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계 단계, 이 준비가 끝이 나면요, 이제 실제로 생산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생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생산을 하기 전에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될지 생산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 측면에서 고객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 제품을 원하는지 수요를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 그만큼 우리가 수요에 맞게끔 생산할 수 있는지, 기업의 내부 역량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고 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럼 생산하는 과정에서요, 여러 공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한 공정이 지금 스탑이 되어서 다른 공정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공정 관리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오면 제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재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이 혹시나 고장나지 않도록 계속 설비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이 최종적으로 탄생되고 나면요, 그 제품이 사후적으로 팔리고 나거나 혹은 그 제품이 탄생되었을 때 얼마만큼 그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생산 운영 관리 전체 이론에 대해서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산 운영 관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 현실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